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제 6권 에라토입니다. 지난 30화에서 아리스타고라스가 트라키아의 변방에서 허무하게 죽는 장면으로 제5권이 끝났죠. 그런데 반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란이 어떻게 최종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따라갑니다. 기원전 499년에 시작된 이오니아 반란이 기원전 494년 밀레토스의 함락으로 종결되는 과정, 즉 라데 해전, 그리고 한 도시 문명의 소멸까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라데 해전 전후의 사건 연표. 둘째, 해상전술의 진화와 연합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본 라데 해전 전술 규율 분석. 셋째, 밀레토스 함락이 그리스 세계의 정체성과 집단 감정에 끼친 충격, 기억 정치학. 넷째, 히스티아이오스라는 인물의 인물평가. 다섯째, 현대 연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사건 연표입니다. 헤로도토스 제6권 1장부터 32장까지의 기록을 따라가며 반란의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되고 주동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제6권은 곧바로 히스티아이오스의 행적으로 시작합니다. 반란의 배후이자 밀레토스의 전 참주였던 그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의 궁정, 수사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겠다는 구실로 왕을 기만하고 소아시아의 사르디스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사르디스의 총독 아르타페르네스는 이미 반란의 진정한 배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히스티아이오스에게 던진 한마디가 인상적입니다. 이 신발은 그대가 꿰맨 것이고 아리스타고라스는 단지 그것을 신었을 뿐이다. 반란의 기획자와 실행자를 정확히 구분한 총독의 날카로운 은유였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히스티아이오스는 밤을 틈타 키오스 섬으로 도주합니다. 키오스인들은 초기에 그를 다리우스의 첩자로 오인하여 결박했으나 이내 그가 페르시아의 적임을 확인하고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히스티아이오스는 본격적인 거짓의 정치학을 구사합니다. 이오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묻자 그는 다리우스 왕이 페니키아인들을 이오니아로, 이오니아인들을 페니키아로 강제 이주시키려 계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다리우스가 실제로 반항적인 인구를 강제 이주시킨 전례가 있었기에 이 거짓말은 이오니아인들의 생존 공포를 정확히 자극하며 효과적인 결속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그는 밀레토스로 귀환을 시도하지만 이미 자유의 맛을 본 밀레토스인들은 새로운 참주의 지배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결국 그는 레스보스 미틸레네에서 8척의 3단 노선을 빌려 비잔티움으로 이동한 뒤 흑해를 빠져나오는 상선들을 납포하는 해적으로 전락합니다. 히스티아이오스가 이렇게 부유하는 동안 페르시아는 반란을 근절하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막대한 병력을 동원합니다. 페니키아, 키프로스, 킬리키아, 이집트 연합함대가 집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오니아 동맹은 버미오니아 성소 파니오니온에 모여 전략 회의를 엽니다. 이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육상 전투에서는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다. 모든 역량을 해군에 집중하여 밀레토스 앞바다의 작은 섬 라데 앞에 함대를 결집하기로 결의합니다. 라데에 집결한 이오니아 연합함대의 규모는 총 353척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 하면 척당 약 200명의 인원을 태운다고 보면 7만 명 이상의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각 도시국가의 기여도를 보면 구성이 선명해집니다. 반란의 주동국 밀레토스가 80척, 반란의 주적 앞에서 가장 많은 함선을 낸 키오스가 100척, 레스보스가 70척, 사모스가 60척, 포카이아를 비롯한 기타 소국 연합이 43척이었습니다. 이 353척이 페르시아의 600척 추정함대와 맞붙게 됩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이오니아인들에게는 대규모 결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치가 시작되자 페르시아 지휘관들은 이오니아 함대의 규모를 보고 정면 충돌을 꺼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오니아 각 도시에서 추방당한 전 참주들을 앞세워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항복하면 도시와 신전을 보존하겠지만 저항하면 남자는 학살하고 소년들은 거세하여 환관으로 만들며 소녀들은 박트리아로 끌고 가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죠. 그러나 초기 이오니아인들은 이 제안을 일축합니다. 이때 단 3척의 함선만을 이끌고 참가한 포카이아의 사령관 디오니시오스가 연합군의 지휘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는 이오니아인들에게
당대 최신 해상 전술인 디에크플루스, 즉 적진 돌파 전술을 훈련시킵니다. 함선들을 일렬로 세우고 뙤약볕 아래에서 무장한 해병들을 태운 채 종일 노를 젓게 하는 가혹한 훈련이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가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오니아 연합군에게 한 말이 헤로도토스 텍스트에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자유냐 노예냐를 결정짓는 면도날 위에 서 있다. 당장의 고된 훈련, 즉 포노스만이 미래의 굴종을 막을 수 있다는 호소였죠. 자유냐 노예냐, 이 단순하고 강렬한 대립이 라데 해전을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분기점으로 만드는 서사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섹션입니다. 라데 해전이 왜 그렇게 패배했는지를 전술과 규율의 두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상 전술의 진화 그리고 연합의 실패라는 두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디오니시오스가 훈련시킨 두 전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디에크플루스와 페리플루스입니다. 초기 해전은 함선을 나란히 대고 보병들이 건너가 싸우는 해상 육박전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3단 노선, 즉 3단 노선의 발달은 전혀 다른 전술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함선 자체를 거대한 투사체로 사용하는 운동전으로의 전환이었죠. 디에크플루스는 일렬횡대로 진격하다가 적선과 적선 사이의 좁은 간격을 비집고 들어가며 노를 부러뜨려 기동력을 상실시키고 급선회하여 측면이나 후미를 충각으로 들이받는 고도의 파괴 기동입니다. 페리플루스는 적의 전열 측면이나 후방을 신속하게 우회하여 타격하는 기동전의 정수입니다. 이 전술들을 구사하려면 약 170명의 노자비들이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극도의 타이밍 감각,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전열을 유지하는 조율 능력, 그리고 장시간의 기동을 버텨낼 체력이 필수였습니다. 디오니시오스가 그토록 가혹하게 훈련을 강행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오니아 군대는 이런 중앙 집권적 군사 규율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8일째 되는 날, 무더위와 가혹한 노동에 지친 병사들은 디오니시오스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항합니다. 우리가 무슨 신에게 죄를 지었기에 겨우 배 세 척을 끌고 온 포카이아의 허풍선이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가. 함선 승선을 거부하고 섬의 그늘을 만들어 누워 지낸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도시국가, 즉 폴리스들의 시민군이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지휘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었죠. 강력한 상벌체계로 묶인 페르시아 정규군과 달리 이오니아 동맹은 각 폴리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느슨한 연맹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를 지켜본 사모스 지휘관들은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국력과 회유책을 저울질한 끝에 전 참주 아이아케스가 제안한 페르시아 측의 조건을 비밀리에 수용하기로 합의합니다. 기원전 494년 페르시아의 페니키아 해군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사모스 함대 60척 중 사전 모의대로 49척이 돛을 올리고 전장을 이탈합니다. 11척만이 남아 싸웠죠. 사모스 함대의 이탈은 인접한 레스보스 함대 70척의 연쇄적인 도주를 촉발했습니다. 이오니아 연합군 좌익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53척이 집결했던 함대가 배신의 연쇄 반응 하나로 전선이 붕괴된 겁니다.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연합의 실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중앙에 배치된 키오스 함대 100척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좌익이 무너져 적의 포위망에 노출된 끔찍한 상황에서도 디에크플루스 전술을 구사하며 페르시아 함선 다수를 납포하는 눈부신 무공을 세웠습니다. 키오스 해군의 분전은 역설적으로 디오니시오스의 훈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전술적 역량은 이오니아 해군이 충분히 페르시아에 맞설 수준에 있었음을 입증한 것이었죠. 결국 중과부적으로 키오스 함대도 괴멸되었고 위칼레 해안에 상륙한 생존자들은 에페소스로 피신했으나 비극적이게도 축제를 즐기던 에페소스인들에게 도적으로 오인받아 전원 몰살당했습니다. 한편 디오니시오스는 패배가 확정되자 페니키아 해역으로 기수를 돌려 상선들을 약탈한 뒤 시칠리아로 이주합니다. 그는 카르타고인과 에트루리아인만을 표적으로 삼고 그리스 상선은 건드리지 않는 해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집단 안보가 무너진 세계에서 한 사령관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3섹션입니다.
밀레토스의 함락과 그것이 그리스 세계에 남긴 충격, 기억 정치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데해전으로 해상 통제권을 장악한 페르시아는 육해군을 총동원하여 밀레토스를 집중 포위합니다. 다양한 공성 병기와 토목 공사로 성벽을 붕괴시킨 페르시아군은 기원전 494년 마침내 밀레토스를 함락시킵니다. 밀레토스는 반란 이전까지 동부 지중해와 흑해 무역을 주도하며 이오니아의 빛나는 보석으로 불리던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폴리스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도시를 철저히 유린합니다. 전투에 패배한 성인 남성 대부분은 학살당했고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생존자들을 티그리스 강하고 페르시아 만 연안의 도시 암페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저항하는 피지베 민족의 지정학적 결속을 끊어내기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오니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디디마의 아폴론 신전과 신탁소까지 완전히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단순한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문명의 기반이 통째로 소멸한 사건이었습니다. 밀레토스의 비극적 운명은 바다 건너 아테네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기원전 493년 또는 492년경 아테네의 비극 시인 프리니코스는 밀레토스의 함락이라는 역사 비극을 극장 무대에 올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통상 과거의 신화적 영웅 서사를 다루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은 불과 1-2년 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한 이례적인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극장을 가득 메운 아테네 관중은 무대 위의 밀레토스 참상을 보며 극도의 비탄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당국은 이 연극의 대성공을 기뻐하기는커녕 프리니코스에게 1000드라크마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그 누구도 이 작품을 상연해서는 안 된다는 영구 상영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명분은 프리니코스가 아테네인들에게 친숙한 불행, 즉 오이케이아 카카를 상기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검열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는 이오니아인들이 자신들로부터 이주해 나갔다는 이오니아 이동 신화를 통해 밀레토스와 깊은 혈연적 문화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테네는 반란 초기 사르디스 공격에 20척의 함선을 파견했으나 페르시아의 군사력이 증강되자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밀레토스의 파멸을 방관했다는 정치적 부채감을 안고 있었죠. 관객들의 맹렬한 눈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혈맹을 저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밀레토스를 파괴한 페르시아의 폭력이 곧 바다를 건너 아테네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생존의 공포가 발현된 집단 트라우마의 징후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정 정부가 이 연극을 금지하고 벌금을 매긴 조치는 시민사회가 패배주의와 공포에 잠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기억 정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적 무대에서 어떤 기억이 재현되고 망각되어야 하는지를 규제함으로써 폴리스의 응집력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수년 후 아이스클로스가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다룬 페르시아인들로 국가적 찬사를 받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4섹션입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알파와 오메가를 장식하는 또 한 명의 핵심 인물 히스티아이오스의 인물 평가입니다. 이기적 폭군과 반란 기획자의 초상이라는 제목이 이미 헤로도토스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의 몰락 과정은 그의 기회주의적 본성을 단계적으로 폭로합니다. 흑해 입구에서 해적질을 하던 그는 밀레토스 함락 소식을 접하자 레스보스 병력을 이끌고 키오스를 침공합니다. 라데해전으로 쇠약해진 키오스는 쉽게 함락됩니다. 이후 이오니아 본토의 아타르네우스 지역을 습격했으나 말레네 평원에서 하르파고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기병대에 의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포로로 잡힙니다. 바로 이 순간 헤로도토스가 주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가 되는 순간 창에 찔릴 위기에 처하자 그는 페르시아어로 자신이 히스티아이오스임을 다급히 외치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두고 그가 필로푸시키아, 즉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조롱 섞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사르디스로 압송된 그는 총독 아르타페르네스와 하르파고스에 의해 즉결 처형되고 시신이 꼬챙이에 꿰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 왕은 신하들의 독단적 처형에 분노하며 그의 머리를 정중히 씻겨 수사에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권력과 변방 총독들 사이에 존재하던 정치적 시각차와 불신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제 두 인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와 히스티아이오스, 이오니아 반란의 두 기획자입니다. 반란의 동기를 보면 아리스타고라스는 낙소스 침공 실패로 인한 참주직 박탈 방어와 책임 전가였고, 히스티아이오스는 수사 억류 상태 탈출 및 이오니아 지배권 회복 야욕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기입니다. 최후의 모습을 보면 아리스타고라스는 반란 실패를 직감하고 트라키아로 도주하다 이름 모를 원주민에게 전사했고, 히스티아이오스는 체포 위기에 목숨을 구걸하다 총독에게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선동가, 히스티아이오스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권력자, 신발을 꿰맨 자. 이 두 인물의 맹목적 야욕은 헤로도토스 서사 안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모두에게 피바람을 불러온 아르케 카콘 만악의 근원으로 수렴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통해 독재 권력, 즉 티라니의 비합리성이 어떻게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는지를 경고하며 향후 아테네 민주주의가 보여줄 성취를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대비 효과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5섹션입니다. 현대 역사학은 라데 해전과 밀레토스 함락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을까요? 현대학계는 헤로도토스가 반란의 책임을 이오니아인들의 도덕적 나태함과 참주들의 이기심으로 돌린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먼저 병력 규모의 문제입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이오니아 함대 353척대, 페르시아 함대 600척이라는 전력비를 보면 이오니아 함대 353척만으로도 7만 명 이상의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당시 이오니아 동맹이 지녔던 엄청난 경제력과 인구 부양력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조지 코크웰과 존 에반스 같은 학자들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인들을 무능하고 규율 없는 자들로 묘사했지만, 에반스는 이것이 반란에 소극적이었던 도리스계 도시들과 나중에 페르시아에 부역한 본토 그리스인들의 자기방어적 선전 기제가 반영된 반이오니아 편향이라고 지적합니다. 코크웰은 또 하나의 결정적 반증을 제시합니다. 라데해전 대치 상황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정면 대결을 몹시 꺼리며 회유책과 이간질에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오니아 해군의 전술적 역량이 실제로 페르시아의 서방 팽창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음을 반증합니다. 결론적으로 라데 해전은 오합지졸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물량 공세와 치밀한 외교 공작 앞에 독립도시국가 연합체가 노출한 정치적 한계의 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레토스 함락의 문화사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94년 밀레토스의 물리적 괴멸은 고대 그리스 사상사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이른바 이오니아 계몽주의의 종언으로 명명합니다. 밀레토스는 60개가 넘는 흑해 식민지를 거느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이 코스모폴리탄적 토대 위에서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와 같은 걸출한 사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신화적이고 초자연적인 우주관을 배제하고 물질의 근원인 아르케와 자연법칙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최초의 합리주의 철학 밀레토스 학파를 일구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한 그 탈레스입니다. 서양 철학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페르시아의 가혹한 징벌은 이 지적 허브를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소의 파괴, 엘리트층의 학살 및 강제 이주는 학문적 세대교체와 사유의 연속성을 단절시켰습니다.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망명과 밀레토스의 쇠락은 헬라스 지성의 중심축을 소아시아 연안에서 본토 아테네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역사적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오니아인들이 흘린 피와 밀레토스의 잿더미는 역설적이게도 고전기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철학이 만개할 수 있는 문화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비극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데 해전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353척이 집결했음에도 동맹의 내부 균열, 즉 규율의 부재, 통일된 정치적 구심점에 결여 페르시아의 치밀한 외교 공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밀레토스의 함락은 한 도시 국가의 멸망을 넘어 이오니아 계몽주의라는 지적 전통의 소멸이었고 그리스 세계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긴 문명사적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니코스의 비극이 보여주듯 그 충격은 아테네의 집단 기억과 감정 정치학 안에서 이미 다음 전쟁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제6권 에라토는 이렇게 이오니아 반란을 닫으면서 동시에 마라톤과 살라미스로 향하는 거대한 서사의 문을 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